드라큘라는 뱀파이어 신화 속 가장 유명한 흡혈귀입니다. 흡혈귀, 피를 빨아먹는 괴물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약 11세기부터로 추정이 되는데 이는 무려 기독교가 정착되기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흔히 드라큘라 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특징이 있죠. 망토 같은 긴 옷, 뾰족한 이빨, 흡혈을 한다는 것. 흡혈귀에 물린 사람은 마찬가지로 흡혈귀가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에 공포를 느낀 많은 사람들은 흡혈귀가 두려워하는 마늘이나 십자가, 성수 등을 침대에 지니기도 했습니다. 구전 속 공포의 대상이었던 드라큘라 이야기는 빅토리아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매력적인 이야기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뮤지컬이 있습니다. 바로 드라큘라죠.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흡혈귀 이야기를 두려워한 것은 그가 가진 힘 때문이 컸습니다. 흡혈귀는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거나 사라질 수 있고 그에게 붙잡히는 순간 벗어나기란 어려웠기 때문이죠. 때로는 들짐승으로, 때로는 연기로 변하는 흡혈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닥뜨릴지 알 수 없기에 그 두려움이 더 커져갔는데요. 흡혈귀들은 또 자신의 먹잇감을 유혹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력적인 이성의 모습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강력한 힘을 가졌고 매우 매력적이며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는 존재. 이 이야기는 공포감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자아내며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대부분의 구전 이야기가 그렇듯이 각 지역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게 전해져 왔는데요. 이 이야기를 한 권의 책에 집대성한 작품이 있죠. 바로 이 책, 소설 드라큘라입니다. 책은 빅토리아 시대가 끝나갈 무렵 유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작품의 주인공인 드라큘라는 트란실바니아의 영주인데요. 사람의 피를 빨아 젊음을 유지하며 수백 년을 살아온 흡혈귀이기도 합니다. 소설에서는 남다른 지혜와 일반인의 20배에 달하는 힘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죠. 소설에서 드라큘라는 자신의 거주지를 영국으로 옮기기 위해 젊은 변호사 조나단을 자신의 성에 초대해 자문을 구하는데요. 무언가 미심쩍은 드라큘라를 보며 조나단은 곧 그가 흡혈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게 그의 성에서 탈출하게 되죠. 이후 조나단은 자신의 약혼자인 미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미나는 자신의 친구인 루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루시가 얼마 전부터 갑자기 몽유병을 앓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인 모를 고통을 호소하다 죽게 되는데요. 사실 루시의 병세는 드라큘라 백작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드라큘라가 루시의 피를 빨았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었죠. 이 이야기는 곧 이 분야의 저명한 교수인 바넬싱 박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넬싱 박사는 곧 흡혈귀가 된 루시를 처단해버리죠. 이 일이 드라큘라 때문에 벌어진 것을 알게 된 후 드라큘라 역시 처단하기 위해 조나단, 미나와 함께 만나 바넬싱 박사는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곧 미나 역시 드라큘라에게 피를 빨렸다는 게 드러나는데요. 여기까지가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소설 중후반부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이 소설은 서간체 문학을 띈 것이 특징인데요. 서간체 문학이란 등장인물들의 서간, 즉 편지로 이뤄진 소설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으로는 소설 키다리 아저씨 등이 있죠. 키다리 아저씨 역시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인물들 간의 편지로 소통하는 모습이 무대에 구현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서간체 문학은 일반 소설과 달리 편지나 일기의 모음 형식을 띄어서 다소 불친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가가 직접 사건이나 인물의 감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독자가 단서를 찾아나가듯 읽어야 하는 부분도 있죠.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런 구성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 큰 공포감을 주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다니엘 픽은 소설 드라큘라를 들어 당시대 두려움의 집합이라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소설은 당시대에 어떤 두려움들을 자극했던 걸까요? 소설 드라큘라가 출간될 당시엔 고딕 소설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딕이라는 이름은 이 소설들이 마치 중세 고딕 건축물이 주는 음산한 느낌을 주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들은 오늘날 현대 호러 소설의 시조격이라 불립니다. 대부분 인간과 다른 묘한 분위기를 내는 기이한 존재들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담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당시에 인기를 끌었던 작품으로는 소설 지킬 앤 하이드,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프랑켄슈타인, 오페라의 유령 등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 모두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공연된 적이 있죠. 이 소설들은 19세기 초에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시기를 흔히 전환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전환기 시대는 말 그대로 당시의 모든 것이 전환되는 시기였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빠른 변화가 일어났고 사회적 통념 역시 바뀌고 있었죠. 이 시기의 초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켄슈타인에서는 비정상적인 과학의 산물이자 일종의 괴물인 프랑켄슈타인을 통해 기술 발전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했고요. 지킬 앤 하이드에서 역시 이 과학 발전으로 나타난 괴물, 하이드 박사에 대한 두려움을 풀어냈습니다. 드라큘라의 작가인 브람 스토커 또한 이런 사회적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공포를 작품에 담아냈는데요. 스토커가 특히 주목한 변화는 과학과 사회 분야에 있었습니다. 사실 스토커는 당대 영국 지식인으로 여겨지는 인물이었습니다. 4명의 형제 중에 3명의 의사를 두기도 했죠. 덕분에 소설을 쓰면서 의학 분야에서는 형들에게 많은 조언을 얻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소설 드라큘라를 보면 수혈하는 과정이나 수술 도구 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당히 정확하고 디테일한 정보가 묘사된 걸 볼 수 있죠. 의학뿐만 아니라 과학 분야에도 관심이 있던 스토커는 당시 첨단 과학의 산물이었던 발명품들도 소설에 담아냈습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타자기를 다루기도 하고 전기 램프, 코닥 카메라, 소총 등 다양한 최신 발명품을 사용하죠. 실제로 뮤지컬에도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드라큘라에 대항해 싸우는 반헬싱과 동료들은 전보를 사용해 연락을 주고받고 이동할 때 이용한 교통수단도 당시에 새롭게 등장한 신문물인 기차, 스팀보트 등이죠. 스토커의 소설은 이렇게 사회의 가장 빠른 변화를 담아낸 건데요. 사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신문물이 등장하면 삶이 더 편해짐과 동시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해가 되기 때문이죠. 환경을 파괴한다거나 일자리를 위협한다거나 기술에 뒤처질 수 있다는 심리적 두려움이 생기거나 다양한데요. 이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두려움은 일상과 맞닿은 것이었기 때문에 드라큘라라는 존재의 두려움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공포를 자아냈죠. 또 드라큘라가 출간된 전환기에는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에도 빠르게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소설이 나올 당시 가부장제가 몰락하고 신여성이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비슷한 시기를 담은 작품으로는 뮤지컬 레드북이 있죠. 레드북과 드라큘라는 모두 빅토리아 시대 여성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성에 대한 이야기가 금기시되고 절제가 강요되는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성에게는 더 혹독했죠. 여자는 가정 안에 머물며 남편에 종속되는 것이 미덕이라는 집안의 천사가 이상적 여성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한편 이 시기 변화와 함께 신여성 개념이 등장합니다. 신여성들은 수동적인 여성상을 거부하고 담배를 피우고 고등 교육을 받으며 전문직을 추구하는 여성들이었는데요. 성에 대해 금기시하던 시기에 결혼이 아닌 자유로운 성교제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가부장제를 옹호하던 남성들에게는 위협적이었죠. 때문에 당시 남성들, 특히나 지식인 혹은 사회적 계급이 높은 남성들은 이들을 제3의 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고 사회에 위협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하지만 스토커는 이들을 부정적 존재로 규정하고 배제하기보다 이들의 존재를 소설에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는 등장인물인 루시와 미나로 대표되는데요. 루시는 극중 미나에게 3명의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면 좋을지 이야기합니다. 이는 순종적인 여성상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빅토리아 시기에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신여성적인 면모를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루시의 이름만 보면 신여성과는 정반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루시의 성은 웨스턴라입니다. 웨스턴은 서구를 의미하고 라는 태양신을 뜻하죠. 이는 루시가 서구 문명을 상징하는 인물임을 드러냅니다. 당시 배경을 생각해보면 서구의 이상적 여인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름인데요. 사실 극중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죠. 드라큘라에 물려서 흡혈귀가 된 후에는 몽유의 상태로 드라큘라와 밀회를 즐기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전통적인 성 정체성이 전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미나라는 캐릭터를 극중에서 본다면 표면적으로는 당시 남성들이 생각하던 이상적인 여성상에 걸맞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미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통적인 여성상을 더 생생하게 깨는 인물입니다. 미나는 결혼 전부터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현 직업에 만족하지 않고 여성 저널리스트라는 꿈을 꾸는 진취적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수동적이고 남성 의존적
내성적이었던 당시 여성들과는 다르게 드라큘라에 당당히 맞서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미나는 표면적으로는 빅토리아 시대 여성상에 걸맞는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시 변화하고 있던 사회상과 기술의 발전을 모두 담고 있는 인물인 셈이죠. 브람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가 발간될 당시에 왜인지 모르지만 불안하게 한다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는 드라큘라라는 존재 자체가 주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기존 인식의 해체를 직접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현실과 맞닿은 공포가 더 큰 두려움을 준 것이죠. 뮤지컬에서 역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잘 고증해냈습니다. 의상이나 소품의 퀄리티가 뛰어나서 몰입감도 높은 편이고요. 특히나 4중 회전 턴테이블 무대는 정말 압도적이죠. 때문에 작품을 감상하면서 당시 사회상의 흔적들을 담아낸 장치들을 찾다 보면 작품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뮤지컬은 기존의 소설에서 볼 수 없었던 미나와 드라큘라의 이야기도 담고 있는데요. 이는 1992년 만들어진 영화 드라큘라의 내용을 참고한 것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는 오스카상만 5번, 황금 종려상을 2번 수상한 거장이기도 하죠. 우리가 알만한 작품으로는 대부 시리즈가 있습니다. 대부 3 이후에 나온 작품이 바로 드라큘라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드라큘라가 흑화하기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와 그의 전 연인에 대한 서술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드라큘라와 미나의 로맨스가 더 설득력 있게 와닿죠. 극중 드라큘라 역에는 게리 올드만, 변호사 조나단 역에는 키아누 리브스가 맡았습니다. 뮤지컬 드라큘라와 가장 비슷한 구성을 띠고 있어서요. 공연을 보러 가기 전에 스토리를 빠르게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영화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뮤지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